안녕하세요. 소도시 걷는 소심남입니다. 오늘은 잠실종합운동장역에서 버스를 탑승하고 포천 버스투어 여행을 출발합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곧 비가 올 것만 같았지만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버스에 탑승 후 가이드님이 안내가 이어집니다. 이동하는 중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걱정이 들기도 했었는데 차창 밖 구름 낀 산과 습기가 자욱한 한탄강 풍경이 또 운치 있어 보여 설레임이 교차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버스에 내려 행사장 입구 앞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적이었던 게 무료로 우산을 대여해주는 서비스였어요. 관람객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전기자전거 대여소도 보이네요. 행사장 규모가 꽤 커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정말 편리하겠죠. 자, 그럼 먼저 이곳의 전체적인 풍경을 살펴볼까요? 대여소 바로 옆에 있는 낮은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흐린 날씨지만 축제장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저 멀리 구름에 가려진 산의 모습도 참 멋집니다. 내려와 잘 가꿔진 정원길을 따라 걸어봅니다. 정원길을 지나자 왼편에는 장터가, 오른편에는 푸드트럭들이 보이네요. 저는 푸드트럭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와, 귀여운 돌 조형물들이 있는 포토존이 여기저기 보이네요. 조형물 뒤편으로는 드넓은 맨드라미 꽃밭이 펼쳐져 있어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마치 무지개떡을 펼쳐놓은 듯 예쁘네요. 꽃밭 중앙에는 커다란 동물 모양의 토피어리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정말 인기 만점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람객들의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꽃밭을 벗어나자 드넓은 억새 정원이 펼쳐집니다. 아직 푸릇푸릇한 모습이지만 가을이 더 깊어지면 황금빛으로 물들어 또 다른 매력을 뽐내겠지요. 억새밭으로 들어서니 한층 더 조용해지면서 풀벌레 소리만 귓가에 맴도네요. 평온함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왔던 탓에 바닥에 물이 고인 곳이 많아 아쉽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젖을까 고민하다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이번엔 열대나무들이 보입니다. 이곳이 열대정원이라고 하네요. 숲기로 유명한 포천에서 열대나무라니 정말 기후변화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는 풍경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접했던 정원 모습이 아니라 특색이 있었습니다. 열대나무들이 조금 더 성장하여 울창한 모습을 보이면 더 멋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죠. 저 멀리서부터 그 거대한 위용을 뽐내고 있는 Y자형 출렁다리입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니 정말 그 규모가 엄청나네요. 사람들의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일 정도예요. 저 엄청난 다리를 건너보기 위해 이제 데크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 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오르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있어요. 아래에서 걸을 땐 한반도 모형인 줄 전혀 몰랐었는데 위로 오르니 형태가 보이네요. 이런 요소들도 참 재미있네요. 오를수록 점점 더 넓은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르는 길이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드디어 꼭대기에 오르고 출렁다리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다리 아래를 보니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 살짝 아찔하네요. 와, 바로 아래에 한반도 지형을 본떠 만든 정원이 가장 정확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모형뿐만 아니라 제주도, 울릉도, 독도까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양옆으로 펼쳐진 한탄강 계곡의 풍경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멋집니다. 시원하게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주상절리가 펼쳐진 모습은 그저 감탄만 나올 뿐이에요. 인터넷 사진과 영상으로 수없이 접한 풍경임에도 실제로 마주한 한탄강 계곡의 풍광은 놀랍기만 합니다. 계속 양쪽의 풍경을 번갈아 보며 걷다 보니 어느새 Y자형 출렁다리의 중앙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 갈림길이 나오는데 저는 저 멀리 전망대가 보이는 오른쪽 길로 걸어갔어요. 찍어 이리 와 여기서 찍어야지. 오른쪽 길에서 보는 풍경도 정말 끝내주네요. 다리 아래를 카메라 가까이 대고 촬영해보니 정말 아찔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다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위로 올라가면 전망대 카페가 나옵니다. 야외 데크에서 차 한잔하며 쉬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았죠. 지금 걸어온 Y형 출렁다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스폿입니다. 바로 옆 계단을 오르니 독특한 모양의 가람누리 전망대가 나옵니다. 동그란 길을 따라 오르니 축제장 쪽 전망이 탁 트여 정말 좋았습니다. 전망대 꼭대기에서 행사장 반대편 풍경은 계단 몇 개를 오르면 볼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별로였습니다. 아래쪽에 도로변과 접하고 있고 주차장도 있어 이동 시 잠깐 전망하러 와도 될 것 같습니다. 내려올 때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왼편의 출렁다리와 눈높이가 비슷해지면서 보는 풍경이 색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위치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주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 걷는 게 전혀 힘든 줄 모르겠네요. 계단을 내려갔다 다시 몇 계단 오르면 Y자형 출렁다리 마지막 구간이 나옵니다. 전국에 수많은 출렁다리가 있지만 포천 출렁다리에서만 볼 수 있는 이 풍경은 그 어디에서도 재현할 수 없는 보물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탄강 주상절리를 눈앞에서 직접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웅장한 자연의 광활함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고
이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풍경이지 않을까 싶네요. 주상절리를 아래서 절벽 위를 감상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임에 이곳 풍경을 눈으로 담아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한반도 지형을 구경하며 내려가 봅니다. 그런데 올라올 땐 발견하지 못했던 도마뱀 정원도 보입니다. 정말 귀엽죠? Y자형 출렁다리의 감동적인 풍경을 뒤로하고 다시 축제장 외곽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아래를 내려와 오른쪽으로 걷다 보니 노란 바람개비 조형물이 반겨주네요. 자세히 보니 귀여운 고래 모양입니다. 좀 더 걸어 나오니 무대가 있는 넓은 광장이 보입니다. 저기 오른편에 보니 전자동 자전거를 탄 관람객들이 있네요. 이곳 정원이 워낙 넓다 보니 이런 자전거를 이용하면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평소 걷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만약 비가 억수같이 내렸거나 햇볕이 너무 뜨거운 날이었다면 저도 망설이지 않고 자전거를 빌렸을 것 같습니다. 광장을 지나 외곽길을 조금 더 걸어가는데 저 멀리 하늘다리라고 적힌 현수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드디어 하늘다리를 보러 가는구나 하는 마음에 설레며 몇 분 걸어갔죠. 그런데 아무래도 가는 길이 좀 이상해서 되돌아가 현수막을 다시 확인했어요. 역시나 이쪽이 제대로 된 길이 맞네요. 확인 안 했으면 엉뚱한 곳으로 갈 뻔했네요. 다시 제대로 길을 잡고 몇 분 더 걸었더니 나무다리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하늘다리인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니 이곳은 마당교였네요. 하늘다리에 비하면 규모는 작았지만 계곡과 더 가까이 만들어져서 시원한 물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풍경도 더 가까이서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마당교 끝에 이어진 나무 데크를 따라 걸으면 비둘기낭 폭포까지 이어진 둘레길인 듯 했지만 우리는 버스로 이동해야 하기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처음 축제장에 진입했던 곳으로 돌아와 우회하니 자작나무 숲이 나왔습니다. 숲이라고 하기엔 아직 나무들이 너무 작아 보이네요. 한 10년쯤 지나야 멋진 자작나무 숲으로 변모해 있겠죠? 자작나무 길을 걷다 보니 어디에선가 삐그덕 소리가 들려가 보니 대형 그네를 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분수가 있는 연못과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꽃들이 있었어요. 연못을 지나 나오니 맨드라미로 무지개 모양을 만들어 놓은 토피어리 정원이 또 나타났습니다. 아까 출렁다리 가던 길에 봤던 곳인데 반대편 토피어리는 못 봤었거든요. 이번에는 당나귀, 코끼리, 하마, 소 모양의 토피어리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곳도 포토존으로 인기가 많네요. 토피어리 정원을 빠져나와 조형물이 있는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귀엽고 깜찍한 조형물들이 마치 여기서 사진 찍고 가라고 손짓하는 것 같네요. 이곳을 지나니 또 다른 꽃밭이 펼쳐지는데 아쉽게도 아직 꽃들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갈 순 없죠.
버스를 타고 올 때 봤던 노란 황화코스모스 꽃밭이 생각나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작고 예쁜 가오라꽃을 발견했네요. 멀리서 보면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가까이서 보니 정말 예쁜 꽃입니다. 드디어 노란 황화코스모스 꽃밭에 도착했어요. 만개한 황화코스모스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일행들이 돌아가며 꽃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눈과 카메라로만 담아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가던 중 잘 꾸며진 정원이 보여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꼭 유럽 정원처럼 느껴졌는데 안내판을 보니 이곳이 장미정원이랍니다. 아쉽게도 장미꽃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다른 꽃들이 반겨주네요.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전망대에서 보는 정원 모습도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수많은 꽃들과 한탄강 주상절리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상황 속에서 이곳에서만큼은 비가 내리지 않아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제 버스에 올라타 다음 목적지인 비둘기낭 폭포로 이동할 겁니다. 그럼 다음 목적지에서 뵙겠습니다. 제발. 여기 옛날에는 산비둘기가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지금은 아마 보시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식하는 산비둘기를 이렇게 기억하는 의미로 비둘기낭 폭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전해지고요. 두 번째 목적지 비둘기낭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문이 열리고 밖으로 한 걸음 내딛자 유네스코가 인정한 한탄강지질 세계공원이 나옵니다. 가이드님이 버스에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예전에 산비둘기가 많았던 지역이라 이렇게 곳곳에 비둘기 모형이 있었습니다. 계곡 옆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저 멀리 폭포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마침 학생들 단체 관람객이 구경을 마치고 삼삼오오 웃으며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서 이곳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투어팀을 포함 관람을 위해 내려가던 사람들이 감탄사를 연발하며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계단 중간에 폭포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폭포를 배경으로 연신사진을 찍고 있네요. 이렇게 비둘기낭 폭포를 실물로 보게 되는군요. 움푹 패인 지형 속에 폭포물이 쏟아져 옥빛 무릉덩이를 이루고 있고 시원한 물줄기 소리가 청량하게 들려옵니다. 폭포가 내게로 다가오는 것인지 내가 다가가는 것인지 한층 한층 내려갈 때마다 점점 가까워지는 폭포 모습이 조금씩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전 포인트에서 봤을 땐 여기가 가장 가까운 곳인가 생각이 들었는데 더 내려갈 수 있네요. 계단 아래 끝까지 내려가자 사방이 신기한 암석과 오래된 숲들로 둘러싸인 푹 꺼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곳은 인터넷으로 수없이 봐왔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사진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폭포가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비둘기낭 폭포는 계속
있지만 이 전류가 계속 깎여 나가면서 그냥 폭포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숫자가 1년 후 인정에 와서 보면은 이쪽이랑 폭포는 더 안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아래 계셨던 해설사분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내용 중 제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둘기낭 폭포는 침식작용으로 인해 점점 상류 쪽으로 후퇴하고 있고 언젠가는 바위에 가려져 폭포를 볼 수 없게 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비둘기낭 폭포도 오늘도 조금씩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비둘기낭 폭포의 신비로운 지형은 바로차 별침식이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 폭포는 단단한 현모암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자세히 보면 깎이는 속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폭포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암석이 먼저 깎아나가고 그 뒤에 있던 단단한 부분도 서서히 침식됩니다. 이렇게 약한 부분이 먼저 깎여나가면서 폭포의 위치가 조금씩 상류 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는머리를 깎아먹는다는 뜻의 두부침식이라고도 불리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비둘기낭 폭포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의 힘에 의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살아있는 지질 유산입니다. 폭포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더 이상 가까이서 볼 수 없게 되기 전에 이 신비한 공간을 꼭 눈으로 담아가 보세요. 저 역시 오늘 볼 수 있을 때 더 눈과 마음으로 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곳에서 유독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게 되네요. 그리고 해설사분께서 오늘 비가 내린 덕분에 다른 때보다 수량이 많아 더 멋진 폭포를 관람하고 있는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가장 좋은 모습을 마주하게 되다니 감동이었습니다. 흐린 날씨에도 작은 빛이 폭포 아래 계곡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모습이 몽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특별한 공간이 주는 분위기는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출렁이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을 처음 접한 누구든 이곳에 내려와 사방의 풍경을 보면 숨을 멈추고 한참을 관람하게 될 겁니다. 아쉬운 마음에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지만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올라가 봅니다. 계단을 오르면서도 중간중간 뒤를 돌아 폭포를 다시 보아보게 되네요. 계단 위로 올라와 조금 더 걸으니 한탄강지층 체험장이란 공간이 있었습니다. 한탄강 토층 모식도는 화산 폭발 이전에 강이 존재했었고 그 위로 용암이 흘러와 거대한 용암대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랜 침식작용으로 용암대지가 깎여 지금의 깊은 협곡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지질학적, 인류학적 역사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조금 더 걸어가면 폭포를 볼 수 있는 두 번째 관람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이곳은 첫 번째보다 훨씬 멀리서 폭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폭포가 더 후퇴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여기서도 안 보이게 되어 망원경을 설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의 관람을 마치고 올라오니 바로 옆에 한탄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에서 걸었던 Y자형 출렁다리와 함께 거대한 규모의 하늘다리도 보였습니다. 아까 마당교를 하늘다리로 착각했던 것이 생각나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간을 보니 하늘다리까지 가려면 서둘러야 할 것 같아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봤듯이 하늘다리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급한 마음에 뛰다 걷다를 반복해 바로 아래까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 다리 위로 올라가는 길을 보니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구조로 보이더군요. 제 욕심에 올라갔다가 집합 시간에 늦어질 게 뻔해 보여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발길을 돌립니다.
서둘러 버스까지 잘 탑승했습니다. 비둘기낭 폭포의 압도적인 풍경을 뒤로한 채 세 번째 목적지인 산정호수로 향합니다. 거리가 멀지 않아 약 30분 만에 도착했네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앞에 보이는 풍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어떤 분이 가이드님께 무슨 산인지 물어보았고 이 산은 명성산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가이드님을 따라 식당이 밀집한 곳으로 이동했는데 주변 정비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인근 식당에서 산채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12,000원이라는 가격에 과일 냉국, 김치, 오이 무침, 그리고 비빔밥 구성인데 보시기엔 어떤가요? 식사를 마치고 걷기 시작합니다. 식사 시간은 1시간 30분이 주어졌고 가이드님께서는 호수 둘레길을 한 바퀴 도는 것은 시간상 어려우니 근처에 있는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 촬영지를 둘러보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좀 더 한적한 풍경을 걷고 싶어 식사 후 반대쪽 둘레길을 잠시 걸어보기로 합니다. 한적한 길을 걷다 보니 흥미로운 그림과 글들이 보입니다. 바로 명성산에 얽힌 궁예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산의 한자 이름이 울명, 소리를 써서 울음산이라는 뜻인데 그 유래가 참 가슴 아픈 전설이라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왕건에게 쫓겨난 비운의 왕 궁예가 마지막으로 숨어든 곳이 바로 이 명성산이라고 합니다. 궁예가 비참한 신세에 서러워하며 통곡하자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커서 산 전체가 함께 울었다고 해서 울음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평온한 산에 그토록 비참하고 슬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기에 이 길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이었을 이 길이 지금은 평화로운 산책로가 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힐링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무게를 가슴에 품고 있는 명성산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둘레길을 걸어가 봅니다. 우거진 나무숲을 벗어나 반대편 쪽으로 걸어오니 탁 트인 호수를 보며 거닐 수 있는 데크길이 쭉 이어집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입니다. 시원한 계곡 소리가 들리던 한탄강과 비둘기낭 폭포가 익사이팅한 공간이었다면 산정호수는 평온함을 선사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풍경에 빠져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둘레길 절반 정도를 걸어왔네요. 시간을 보니 30분 정도가 남아있었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나 한 바퀴를 완주하나 비슷할 것 같아 마저 걷기로 결정합니다. 데크길 끝쪽엔 나무 조형물과 뒤쪽으로는 화장실, 그 옆으로는 쉼터가 있었습니다. 호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또다시 물길을 따라 데크가 시작되고 얼마 안 지나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데크 끝 작은 마을이 나타났고 그때부터 빗방울이 굵어져 가방 속 휴대용 우산을 꺼냈으며 걸어야만 했습니다. 우산을 쓰며 걷는 와중에 예쁜 조형물을 놓치지 않고 찍어둡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직감하지 못한 채 이때까지는 여유가 있었나 봅니다. 영상을 편집하며 멍충아 제발 빨리 돌아가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시간이 지나자 점점 빗줄기가 굵어집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져 급기야 눈이 속으로 바뀌었고 바람도 불어와 비가 바지를 비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더 멀리까지 보이던 호수 풍경이 잘 보이지 않네요. 이미 신발 속까지 젖었고 바지도 온통 축축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촬영은 어려울 것 같아 카메라를 끄고 빨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놀이기구 쪽까지 왔지만 경사진 지형을 타고 빗물이 쏟아져 발목까지 물이 튀어 올랐습니다.
우선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잠시 비를 피했고 약 10분 정도 여유가 있으니 비가 잦아들지 않을까 기대하며 서 있어 봅니다. 다행히 10분 뒤 비는 조금 약해졌고 경사가 덜한 골목으로 우회해 걸어가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이미 홀딱 젖은 상태였지만 평소에 늘 가지고 다니던 스포츠 타월을 이날은 챙겨오지 않아 스스로를 원망한 시간이었습니다. 젖은 몸으로 버스에 탑승했지만 다행히 다음 목적지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여행의 일부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선 마지막 여정인 아트밸리에서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포천 아트밸리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매표소로 향하는 길, 빗방울이 조금씩 붉어지는 와중에도 광장에서는 음악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비가 내려 저는 개인적으로 모노레일 티켓을 끊었습니다. 모노레일 대기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걸어 올라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았습니다. 오늘 같은 특수한 날씨 상황이나 혹은 노약자분과 함께라면 모노레일 탑승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느리게 오르며 창밖으로 비오는 풍경을 한참 구경하며 도착했습니다. 모노레일에서 내리니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약해진 듯 했습니다. 비를 피해 첫 번째 목적지인 천문과학관으로 향합니다. 공원 같은 길을 조금 걷다 보니 길가에 태양계행성 모형이 보이고 그 길을 걷다 보면 과학관이 나타납니다. 천문과학관에 들어서니 2층부터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라가니 몇 개의 전시실이 있었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전시와 체험 공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우주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태양계 행성부터 저 멀리 떨어진 은하계의 모습, 그리고 각 행성의 탄생부터 우주의 신비까지 잘 설명되어 있네요. 일만원권 뒷면에 그려진 보현산 천문대 주망원경의 모형과 설명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쪽에 손으로 터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는데 성인들이 아무리 손을 뻗어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더군요. 저도 해봤지만 움직일 듯 말 듯 하기만 하고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이 높이에서 손을 움직였으면 작동되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되고 있는 실시간 지구 모습을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장비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들이 우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체험 요소가 많은 전시관이었습니다. 1층까지 관람을 마치고 나왔지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잘 조성된 공원길을 따라 천주호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호수가 보였고 점점 다가갈수록 수려한 풍경이 눈앞에 점점 크게 펼쳐졌습니다. 그야말로 탄성이 절로 나올 만큼 정말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호수는 옥빛을 내뿜고 있고 거대한 암벽이 호수를 감싸 안고 있는 듯한 풍경이 이색적입니다. 이곳은 과거 화강암을 캐던 채석장이었는데 채석 작업이 중단된 후 약 30년 동안 폐허로 방치되다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 되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돌을 캐낸 자리에 지하수가 고이기 시작한 거죠. 마치 돌산이 그동안의 아픔을 씻어내듯
눈물을 흘린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의 맑고 푸른 호수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호는 사람의 노동과 자연의 시간이 함께 빚어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 작품인 셈입니다. 맑은 날에는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고, 이렇게 비가 오면 하늘에 먹구름을 품은 듯 입고 옥빛을 띈다고 합니다. 거대한 절벽 틈 사이로는 다시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회복력으로 스스로 자라난 식생 덕분에 과거에는 황폐했던 채석장이 지금처럼 신비롭고 웅장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물멍 때리며 오래 머물러도 좋을 것 같지만 천주호는 관람 포인트가 크게 세 곳이 있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중간마다 화장실도 계속 있으니 걱정 없이 걷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하늘공원으로 향합니다. 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천천히 걸어 10분 정도만 걸으면 됩니다. 오른편으로는 모노레일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탁 트인 풍경을 보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왼편으로는 우거진 숲을 속에서 천주호의 거대한 화강암 절벽이 아래로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상 쪽 하늘공원 길을 조금 걷다 보면 다시 내리막길이 나오는데 몇 계단만 내려가면 천주호의 끝자락을 감상할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따 저 아래쪽을 가볼 예정인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시 계단 위로 올라가 아기자기한 작은 길을 조금 더 걸어가면 또 다른 방향의 전망 포인트가 나옵니다. 앞에 전망을 보기 전에 우선 왼편 나무 계단 쪽으로 올라봅니다. 올라가면 세모 모양의 데크 끝에서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뭔가 시크릿한 전망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천주호와 거대한 암석이 주는 풍경을 보고 난 뒤여서인지 그냥 평범한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공원에서 전망을 구경하고 다시 계단을 내려오는데 익어가는 밤토리가 보였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반가운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공원을 내려와 왼편으로 걸어가면 여러 조형물을 만날 수 있는데 이곳은 조각공원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조각 작품들이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어 하나하나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다양한 작품들을 보며 걷다 보니 어느새 천주호 끝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원래 미디어 파사드 공연도 했던 것 같은데 2025년 8월 1일부터 장비 고장으로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높고 거대한 암벽을 바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웅장해 보이는 모습에 매혹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협곡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주는 공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허로 방치되어 있는 오랜 기간 동안 빗물과 샘물이 모여 이곳 호수를 이루게 되었는데 천주호 최대 수심이 무려 20m나 되는 깊은 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는 가재, 도롱뇽, 피라미가 살고 있는 1급수 호수라고 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노력이 만나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경이로웠던 천주호를 구경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는 조형물이 잘 가라고 손짓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지 못했던 조형물들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조명이 켜져 있어 더욱 아름답다는 넝쿨 터널도 지나봅니다.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 건 수세미일까요? 아니면 호박? 뭔진 모르겠지만 가을에 오면 무르익어 형태를 알 수 있겠지요. 왔던 길을 되돌아 모노레일 탑승지로 향합니다. 탑승지에서 또다시 10분 정도의 대기 시간이 있었는데 왕복권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냥 걸어가는 게 더 빨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 느리게 움직이는 모노레일 안에서 창밖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하는 것도 나름의 운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마지막 코스를 마치고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향하는 버스로 향합니다. 흠뻑 젖은 신발과 옷이 조금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 일정은 오락가락했던 비가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비 때문에 걷기 여행은 엉망이 될 뻔했고 예상치 못한 폭우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비 덕분에 제대로 느껴본 풍경들도 있었습니다. 빗물을 머금어 더욱 선명해진 초록빛 자연,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더욱 웅장해졌던 비둘기낭 폭포의 물줄기까지. 비 오는 날씨 덕분에 더욱 특별한 풍경을 담아갑니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수많은 사진과 영상으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직접 걸어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풍경의 깊이, 소리로만 존재하는 물줄기의 힘, 그리고 온몸으로 부딪혔던 비바람까지. 혹시 아직 포천에 와본 적이 없다면 망설이지 말고 직접 경험해 보시길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 다른 소도시에서 뵙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